지난 한 주간의 중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알려주시죠. 네, 부산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생후 5일 된 아기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 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기를 험하게 다루는 CCTV가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 신생아실 CCTV입니다. 지난달 18일에서 20일인데요. 아기를 들고 다리만 들고 강하게 바구니로 내려 옮기거나 또 아기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다른 바구니로 던지듯이 아기를 내려놓고요. 아기가 괴로운 듯이 발버둥을 칩니다.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이렇게 험하게 다루면 안 된다는 건 일반인도 아는 사실인데 의료인인 간호사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 두개골이 손상됐다죠? 네, 그렇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5일 만에 무호흡 증세를 보여서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송 이후에 두개골이 골절돼서 뇌출혈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한 달 가까이 집중 치료를 받고 있긴 한데 생체 반응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부모들이 이 병원이 사실을 다 밝히지 않고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지요? 그렇습니다. 병원 측은 초기에는 아기가 응급차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두개골이 손상됐을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가 CCTV가 공개가 되자 간호사의 학대 행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좀 커졌어요. 많이 알려지면서 돌연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아기 부모는 아기를 마지막으로 본 날부터 병원에 이송되기 직전에 일정 시간대 CCTV가 삭제돼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은폐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간호사가 지금 임신 중이라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피곤해서 그랬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 학대 행위와 두개골 골절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 그리고 다른 아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학대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도 관리 소홀로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는 산후조리원에서 또 뭐 근무하시던 분들이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정부가 요즘에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산후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산모 영양 관리 같은 60시간의 교육을 받는 게 전부고요. 뭐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이런 것 없습니다. 그리고 폭력 성향을 알 수 있는 인적성 검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 전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전력을 확인할 길 그리고 재취업을 막을 길도 없습니다. 요즘에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은요. 3대가 덕을 쌓아야지 좋은 도우미를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출생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여러 정책을 쏟아내는데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지 점검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막말로 말의 품격이 실종된 게 올해인지가 바로 정치권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신뢰회복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먼저 바른말 쓰기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관련 보도 준비해봤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대구에서 자유한국당 당원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재원 의원이 한 택시기사와 나눈 대화를 소개를 했는데요. 먼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택시기사 이래요. 의원님 틀리십니다. 이해찬이가 그러면 2년 내 죽는단 말 아닙니까? 다음에 황교안이 대통령 되겠네요. 뭐 가지고. 그런 이야기하고요. 이 발언은 지난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남북 교류를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발언을 두고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알려진 뒤에 민주당 예결위원들이 김재원 의원의 막말을 문제 삼으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첫날 회의가 11분 만에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사람 목숨을 두고 죽느니 사느니 하는 이런 이야기는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저런 공식 석상에서 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비슷한 지적 많았고요. 그런데 김재원 의원은 그냥 우스갯소리를 전한 것뿐이다 이렇게 사과를 거부하다가 유감 표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뭐 이제는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막말은 거의 일상이 됐습니다.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총선을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요. 황영호 청주청원구 당원협의위원장은 한 공식 집회에 나가서 대통령을 물어뜯고 싶다, 어떻게 때리고 싶다 이런 폭언을 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CBS 노컷뉴스 보시면요. 올해 초에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예를 들면서 막말이 난무하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정치인들의 막말은 지지층을 공략하고 짧은 이펙트를 주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혐오 표현이나 악성 댓글 문제 요즘 많이 짚는데요. 정치인들이 먼저 말의 품격을 갖도록 노력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런 막말도 문제지만 이런 막말이 지지층에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풍토 자체가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겨울철에 반갑지 않은 손님 미세먼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최근 미세먼지와 국민 건강을 주제로 정부와 전문가들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관련 내용 담은 보도들 보시겠습니다. 네. 중앙일보는요.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무조건 창문을 닫고 있지 말고 10분씩 환기를 여러 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음식을 조리한 후에는 환기가 필수적이다. 이런 내용을 담았고요. 또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에도 실내에만 움츠려 있지 말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발언을 담았습니다. 네. 근데 김 기자, 마스크는 꼭 써야 됩니까? 답답할 때도 있고 숨을 사실은 그 높은 수치의 마스크를 쓰면 숨쉬기도 불편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세먼지가 있을 때 권고하는 마스크는 뭐 KF80, 94 이렇게 숫자가 적힌 보건용 마스크인데요. 이 숫자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차단 수치입니다. 이게 네. 수치가 높을수록 차단은 잘 되지만 숨쉬기가 힘들어서 KF80 정도면 네. 충분하다 이런 전문가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뭐 좀 몸이 약하거나 기저 질환이 있으면 활동을 자제해야 되겠지만 성인이나 어린이는 그 초미세먼지 나쁨 뭐 50 마이크로그램 수준까지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외출을 하고 활동을 해도 무방하다 이런 전문가 의견을 담았습니다. 네.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탓만 하지 말고 국내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해결책을 찾고 특히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방안이 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부쩍 차가워진 날씨 속에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지난 목요일에 치러졌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112개 시험장에서 4만 7천여 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결시율은 지난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학생 수가 감소한 것, 그리고 수시 합격자들이 시험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시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뭐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4교시 응시 규정을 위반하는 등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부정행위가 13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요즘 수능에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2006년에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그 응시생 필적 확인 문구입니다. 네. 지난해에는 김남조의 시 편지에서 인용한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네. 이 문구가 역대급 뭉클이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요. 예. 올해는 박두진의 시 별밭에 누워의 한 구절인 너무 맑고 초롱한 그중 하나 별이여였습니다. 네. 식상하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이죠. 큰 산은 넘었습니다만 수험생들은 앞으로 수시 대학별 고사나 정시 지원 같은 진학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2020) 수능 시험과 관련해서 입시 전문가이신 윤일현 지성학원 진학지도실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지난 목요일 날 실시된 2020 수능의 특징적인 현상이 뭔지 먼저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예, 수능 당일날 처음에는 지난해보다 많이 쉽다 했지만 네. 실제 학생들이 채점을 해보면은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국어, 수학부터 먼저 보면은 네. 국어는 지난해 원점수가 84 혹은 85라고 하는데 84에서 1등급 컷이었는데 올해는 91점 이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91점으로 제시되는 거 보면 지난해보다 쉬웠습니다. 네. 그런데 수학의 경우는 자연계 학생들이 치는 수학 강화는 최상위권의 1등급은 92로 변함이 없는데 네. 그 밑에 중위권 점수대에서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흔히 수험생들이 킬러 문학이라고 하는 21번, 29번, 30번은 조금 평이했지만 네. 중간 난도의 문제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네. 중위권들이 좀 어려웠다. 네.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이 치는 수학 나형을 보면은 역시 30번 킬러 문항 4점짜리도 어려웠고 그것을 빼고는
역시 중간 난이도의 문제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네. 실제로 등급 컷도 좀 내려갈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절대평가인 영어는 올해는 대체적으로 그 분석기관들이 6에서 7% 정도가 1등급이 안 되겠느냐. 네. 지난해보다 조금 쉽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변별력이 유지되는 시험이었다. 네. 그리고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보면 사회탐구는 대체로 평이했다고는 하지만 최근 출제 경향이 변별력을 위해서 과목당 한두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네. 사회 9과목 중에서 경제, 사회문화가 조금 어려웠다는 네. 이야기고요. 이제 과학탐구를 보면은 8과목 중에서 지구과학이 선택자가 가장 많은데 실제로 올해는 지구과학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네. 또 물리가 좀 어려웠고요. 네.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 치고 난 뒤에 가채점을 해보니 첫날 아주 쉬웠다 하고는 다르게 네. 지난해보다 쉽긴 쉬웠지만 그러나 충분히 변별력이 확보되는 네. 굉장히 바람직한 시험이었다. 네. 이게 지금까지 나온 대체적인 그 평가고 실제 응시자가 50만 명 밑으로 또 내려왔다. 네. 49만 명이다. 네. 이는 예를 들면은 응시자가 4만 명 준다면은 네. 국어 과목을 예를 들면은 4%가 1등급이니까 결국은 1등급이 1,600명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네. 그러면 최상위권 학과 의예나 혹은 최상위권 학과 인기 학과나 이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할 때 이 수험생 감소로 인한 이 등급 숫자가 줄어드는 게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역시 그 밀려 나오면은 또 그다음 단계는 정시에서 좀 더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네. 이런 게 올해 수능에서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가채점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앞으로 진로에 도움이 될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첫째, 지금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다 가채점을 하고 여러 입시기관에서 나온 등급 컷 혹은 표준 점수 예측치까지 훑어봤을 텐데요. 네. 가채점이 중요한 이유는 상당수의 대학에서 수시에서도 이 수능 등급에 의한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어느 학과가 세영역 합 6을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채점을 해보니 나는 뭐 군이 9다. 네. 그러면은 면접조차 갈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내가 지망한 대학에서 요구하는 등급 합보다도 한두 등급이 모자란다고 네. 예를 들면 6을 요구하는데 7이다, 8이다. 이런 경우에 포기하지 말고 남은 수시 일정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요즘은 상당히 근접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리고 또 이미 여러 입시 기관에서 이 가채점에 의한 정시 지원 기준점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면은 내가 A 대학에 수시를 냈는데 가채점 성적으로 맞춰보니 정시로 가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네. 그러면 더 나은 학교를 갈 수 있는데 내가 이 수시에 응시해야 되겠느냐 네. 이런 문제가 네,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수험생들이 여러 기관의 기준점을 보고 내가 수시에 낸 그 학과를 정시로 낼 때 넉넉하게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그 상황이 아니면 네. 조금 남거나 비슷한 경우는 남은 수시 일정에 최선을 다해서 수시로 합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기관의 이 원점수에 의한 배치 기준표는 그야말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정도. 네. 원점수와 표준 점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수능 성적은 원점수는 없고 표준 점수와 100분이나 혹은 그 등급밖에 안 네. 나오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걸 수험생들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시로 넘어가게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정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정시는 아직 여유가 많습니다. 네. 그 이유가 수능 성적 발표가 12월 4일입니다. 네. 그리고 가나다군 정시 원서 접수가 12월 26일에서 31일 사이이기 때문에 네. 아직 한 달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시는
12월 20일에 수시 모집 미충원 등록 마감이 12월 20일이니까 네. 그 결과를 보면은 학과에 따라서는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학과도 있습니다. 네. 서너 개 학교, 지원 가능한 학교를 딱 적어놓고 그다음에 그 대학 그 학과의 요강을 보는 겁니다. 네. 이 학과는 표준 점수 높은 게 유리하겠다. 혹은 이쪽은 100분위가 유리하겠다. 네. 이런 걸 검토해놓고 실제 수능이 수능 점수가 발표됐을 때 이제 적용해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정시 지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네. 유불리를 따지며 연구하면 되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면한 것은 논술 고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수시 전형 중에 하나인 논술고사가 대학별로 남아 있는데요. 논술고사가 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각 대학이 그 대학의 논술 문제에 대해서 이 출제 방향, 의도, 채점 기준 그리고 제시문 해석 방법 등 네. 여러 가지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의 홈페이지에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시간이 하루가 있든 이틀이 있든 자신이 직접 시험을 쳐보고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께 첨삭 지도를 몇 번 받고 가면은 네. 아무래도 비슷한 유형들이 나올 참이니까 어떤 시험 칠 때 조금 덜 당황하고 네. 자신 있게 임할 수 있다. 멘탈에 의해서 네. 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위축되거나 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적극성 이런 마음으로 임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실망하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남아있는 기회를 저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남아있는 논술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지레짐작으로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수험생들께서는 오늘 선생님 주신 좋은 말씀 가지고 충실히 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